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가주택 건물을 같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해당 물건 감정가 22억에서 2회 유찰돼서 10억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거의 토지 가격으로만 매입할 수가 있는 건물이 경매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물건 투자하실 때는 어떠한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경매사건 번호 2023타경 32523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약 97평, 건물 면적은 약 272평 정도 되는 물건이 감정가 22억에 나왔다가 지금 10억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감정평가 금액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 감정가가 한 10억 정도, 건물 감정가가 12억 정도 잡혀서 22억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즉 해당 물건 지금 현재 유찰된 금액이면은 토지 가격밖에는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공짜로 가져볼 수가 있는 물건이니까 좋은 물건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이 상가주택 건물은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해당 상가주택 물건은 김포 골드라인 마산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죠.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 막상 마산역에서 걸어보니까 도보 1분 정도면은 해당 물건에 도착할 수가 있더라고요. 역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운 물건이다 보니 위치는 괜찮은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 김포 골드라인 노선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노선이죠. 그 이유는 김포 골드라인은 국비와 도비, 민자 유치 없이 한강신도시 교통부담금과 시 예산으로만 개발이 된 노선입니다. 사업비 제약이 심하니 아무래도 제다운 지하철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사실 김포 분들은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던 노선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비가 구축되지 못하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됐던 3량, 4량으로 지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2량으로 지어져서 혼잡이 이미 예상되고 있었던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그 견정철 2개를 붙여놓은 사이즈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지하철을 김포 사람들 전체가 이용하려고 하니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김포 골드라인 지어진 별명이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혼잡한 지하철이 개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차라리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하철을 만들었다고 하면 더 이용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출퇴근을 위해서는 이용해야 되는 노선이 김포 골드라인 노선이다 보니 마산역 역세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변으로 나오게 되면은 광역버스를 탈 수가 있는 버스 정류장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교통과의 접근성은 좋은 물건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위치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먼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등기부등본상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2020년 11월 10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해당 물건 임차인이 굉장히 많은 경매 사건인데요. 애시당초 지어져 있는 건축물 용도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내부 쪼개기를 해서 방 개수를 늘리는 바람에 이렇게 임차인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건물 임차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증금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물론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못 받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임차인분들은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이 집에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 사건입니다. 건물주가 자기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고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피해는 임차인분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 참 슬픈 현실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물을 여러분들 사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건물을 구입하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서류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셔야지 그냥 덜컥 샀다가는 손해를 많이 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바로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미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로 총 5가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물인데, 밑에 보니까 그 위반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죠. 2019년 5월 24일자로 무단 대소선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고, 5가구를 13개 가구로 쪼개놔서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물건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벌금이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줄 알고 건물을 샀는데, 그 벌금을 내고 나니까 막상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물을 사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떼봐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한테 죄를 한번 물었으면은 다시 그 죄를 갖고 또 벌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벌금 한번 내지 뭐,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불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계속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물주들이 이렇게 건물 내부를 쪼개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 벌금을 내더라도 이 건물 내부 쪼개기를 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불법사항을 많이 저지르게 된 겁니다. 실제로 건물 세대수를 쪼개기를 해서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50%에서 60% 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었던 행위가 이 건물 세대수 쪼개기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건물 쪼개기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하지 못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은, 건물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다가 부가율을 곱하고요. 거기 위반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 내용을 갖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강경과 가중치를 적용해서 이 이행강제금이 계산되게 되는 건데요.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그건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나 위텍스나 이텍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을 증가를 시킬 것이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원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이내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과되는 걸 보면은 연 1회가 부과가 되지 연 2회가 부과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연 1회 부과되던 걸 2회를 증가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내야 되는 벌금이 더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반 건축물로 만들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부과율을 인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의 100%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50%에 대한 부과율, 그 다음에 세대수를 쪼개는 대수선이나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 같은 거는 10%에 대한 부과율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세대수를 쪼개는 거는 10%에 대한 부과율밖에 적용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벌금이 작게 나오니까 세대수를 막 쪼개갖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건물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부과율을 2배 이상 인상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선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조례가 개정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시가 이 내용이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자체들도 이 내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세수가 그만큼 더 확보가 많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과율이 인상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은 점점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늘려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50제곱미터 초과되는 중축이나 신축, 용도 변경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건물 내부 쪼개기를 해서 가구수나 세대수가 5가구 이상 증가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적용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4배까지 부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점점 쪼개기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위반 건축물이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사겠다, 이런 위험한 발상은 이제 못하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건물 낙찰 받아도 막상 이행간지금을 내게 되면 수익률이 좋지 않은 그런 물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건물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일반 건축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이차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고 나면은 수익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원상복구 하고 나서 한 달에 얻을 수가 있는 월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반드시 잘 조사를 해서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물은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막상 투자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물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주택 건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축물을 사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